자, 이 사람은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1898년 벨기에 그 에노주 레시네라는 곳에서 출생했고요. 아버지가 재봉사였고 어머니가 모자 장수였어요. 좀 약간 좀 힘들게 자란 케이스죠. 게다가 어머니가 1912년에 자신이 살고 있던 근처 강 샹브르에서 투신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홀로 이제 키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솔직히 근데 다른 예술가들 같으면 뭉크라든지 고흐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신적 충격이 많아가지고 성격도 많이 삐뚤어지고 막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래도 잘 극복을 해내요. 그런 거에 대해서. 1916년에 이제 브뤼셀 미술학교에 입학을 하고 22년에는 조르제토 베르제라는 연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평탄하게 결혼 생활을 하죠. 시작을 직물문양 디자이너로 활동해요. 화가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받아가지고 응용 미술로서 미술을 배운 다음에 이제 직물문양이 뭐냐면은 우리 디자인사 할 때 최초의 디자인 어디서부터 이야기하게 돼요, 보통. 산업혁명기에 영국에서부터 얘기하게 되죠. 아크라이트 방적기 하면서 그 직물에다가 패턴을 찍어내는 그걸 디자인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디자인이 시작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두 종류예요. 유명한 화가가 기업가한테 직접 청탁을 받아가지고 디자인을 해주는 경우 상당히 고가의 돈을 받고서 이제 디자인을 해주는 퀄리티가 높은 디자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냥 디자인계에서 직물 패턴 만드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유행을 만들어내는 조금 한 단계 낮은 직급의 디자이너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직물 문양 디자이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한 1760년대 스타일이죠. 1800년대, 1900년대 들어가면서는 직물 문양 디자이너들의 입지가 솔직히 말하면 더 좀 떨어지게 되죠. 일반 노동자들하고 비슷하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도 이제 디자이너로 시작했다는 게 좀 흥미롭고요. 24년에는 포스터나 광고 디자이너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술을 해서 뭐 화가가 돼야지, 그래서 화가로서 어떤 예술적 세계를 창조해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생활로서, 생업의 하나로서 미술을 채택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1926년부터 한 30년까지 파리를 체류하는데 여기서 뭐 피카소라든지 달리라든지 앙드레 브루톤 같은 초현실주의자들 아니면 일제파 화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류하면서 이제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피카소보다는 앙드레 브루톤이나 달리나 애쉬어 같은 사람들, 에른스트 같은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제 경도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관점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돼요. 29년에 그 유명한 이미지의 배반을 그리죠. 지금도 기호학을 하게 되면 혹시 여러분도 기호학 배우나요? 안 배우나? 자, 시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좀 기본적으로 다루게 되는 그런 학문인데 거기서 기호학을 매체를 다루게 되면 꼭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그림이죠. 이것은 담배 파이프가 아니다. 그건 이따가 또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나는 회화를 통해서 사유를 시각화한다. 그냥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이 무엇이냐, 예술이 무엇이냐 그걸 따지던 사람이 아니잖아. 원래가 디자이너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그런 좀 더 널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회화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보다는 회화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특히나 이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각, 인식, 인지 같은 사유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되죠. 나는 실제로 테이블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그린다. 이것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 현상학적인 이야기죠. 왜? 본질을 그리겠다는 게 아니라 뭐야? 내가 지각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접하는 현상을 그리겠다는 얘기잖아. 자, 근데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화가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초기에. 그래서 다시 브뤼셀에 가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차츰차츰 말려지면서 한
36년에 이제 뉴욕에서 첫 개인전을 열게 되고요. 좀 어느 정도 이름을 얻다 싶을 때 한번 이제 한계가 찾아와요. 더 이상 이런 그림 말고 또 다른 어떤 걸 찾아낼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림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림 스타일을 좀 바꾸죠. 인상파의 르누아르 식의 작품들을 그렸는데 그리다가 한 48년은 바슈 시대라는 이름의 시대를 맞이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시 또 새로운 어떤 도전들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다시 처음의 스타일로 돌아가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그림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내가 고민했던 바로 그 스타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뭐 54년에 브뤼셀 팔라데 모자르에서 첫 회고전을 개최하기도 하고 말년에는 그래도 좀 안정된 만족스러운 말년을 보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자, 이게 26년에 그린 고독한 보행자의 명상이라는 작품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중절모를 쓴 신사의 뒷모습 또는 앞모습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쭉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그림이죠. 모티브 중에 하나가 되고요. 자, 이건 그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1926년 작품. 여기도 어떤 노에마 노이시스의 관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죠. 어떤 가면의 관계, 나의 본질보다는 나에 대한 어떤 사회가 주어지는 나의 모습, 침묵을 강요하는 자신의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길 잃은 기수라는 작품이고요. 여기서 초현실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나무들이 어때요? 아, 나무구나라고 딱 해서 그냥 넘길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정형화된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일상에서 볼 수 없는 비자연적인 모습들, 그 속에서 고독하게 달려가는 한 기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뭐지? 이거는 관념의 배양, 그 다음에 자정의 결혼, 이거는 잠의 실현, 그리고 거짓된 거울. 보통 눈을 어떤 마음의 창 그런 말로도 하죠. 이 세계의 거울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그 거울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눈이 눈으로서의 정상적인 모습을 벗어나 있죠. 어떤 면에서는 눈에 하늘을 담은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는 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 이거는 1928년 그린 바람의 소리라는 작품이에요. 이거 뭐 엄청 뭐 심오하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지만 솔직히 말하면 별거 아니고요. 근데 스페인이었나 어디로 좀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양치고 이제 목동들 돌아다니고 소 방울 메고 돌아다니는 모습에 좀 감동을 먹은 거야. 그 소리들, 방울 소리들, 그 바람, 그곳의 공기, 태양 같은 것들에 감명을 받아서 그걸 상징적으로 그 방울을 거대하게 표현해서 보여준 거죠. 근데 설명하기 전까지는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서 이게 이 대단한 대작에서 뭐가 있을까 막 겸허히 받아들이려 하다가 이 사람의 경험을 딱 듣고 나서 이걸 보면은 나도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 근데 왜 난 그걸 못했을까? 솔직히 지금 여러분 때가 가장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거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의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만의 어떤 감정들 못 그리는 게 아니라 안 그리는 거지. 왜? 이렇게 그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그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나 스스로의 어떤 당당함보다는 타인에 비추어서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거지, 스스로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정신줄 하나를 딱 놓아버린 것 뿐이야. 정상적일 때는 소 그리고 목 그리고 투시도에 맞게 그려야 되는데 그걸 딱 그냥 벗어난 것 뿐이거든. 내가 느낀 대로 그려버릴래. 그냥 내지른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너무 조심스럽지. 일상에서.
아까 제가 봤던 가면, 하얀 가면이 있는 얼굴처럼 언제나 사람들한테 나의 본 모습을 감추고 사람들이 볼 것 같은 모습만 계속 만들어주는, 보여줘야 될 것 같은 모습만 만들어주는. 솔직히 근데 어쩔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상당히 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내놓기에는 좀 위험스러운 사회이긴 하니까 아직까지. 자, 이건 1928년 불가능한 것의 시도라는 작품이고요. 정말 불가능한 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죠. 뭘 하고 있어요? 허공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지. 마치 피그말리온이었나? 그 조각가 있잖아. 그랬을 때 자기가 조각상을 딱 만들어서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신이시여 이 조각상을 인간이 되게 하소서. 마치 그것처럼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자신의 아내를 재창조하는 모습. 모델이 아마 그의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진 같은 걸 보면 어떤 화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랄까? 뭐냐면은 기르치 시대에는 그 화가하고 조각가들하고 좀 대우가 달랐어요. 조각가는 건축가하고 연결되거든. 그래서 건축가라는 생각이 더 강해요.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사람, 재현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봤어요.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정한 예술가로서 좀 취급을 해주는 반면에 화가는 그림을 그려낸다. 있는 것을 그대로 베껴낸다. 미메시스, 재현을 재현한다. 왜? 플라톤이 얘기하잖아. 이데아에 대해서. 뭐예요? 이 세계는 이데아의 재현이다라고 하잖아. 근데 그 세계를 다시 재현하는 사람들. 화가들은 재현에 재현을 하는 모방꾼이다. 해버린데 반면에 건축가들은 이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에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특히나 그 건축을 할 때 뭘 사용하게 돼요? 수학을 사용하지. 기하학 같은 것들. 플라톤도 피타고라스 학파 쪽에 속한단 말이야. 수학을 통해서 모든 이 세계를 모든 것들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에 봤을 때 조각가와 화가를 딱 구분해서 한쪽은 예술가로서 한쪽은 그냥 모방꾼으로서 딱 정해버리고 그게 쭉 이어지죠. 중세에 넘어서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까지도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화가들의 반란이라고도 볼 수 있죠. 피그말리온? 아니,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림 자체가 새로운 세계다. 재현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플라톤이 이데아를 설명할 때 뭘 얘기해요? 동굴의 우화를 얘기하잖아. 근데 그 동굴의 우화를 뭘로 해요? 언어로서 묘사를 하지. 우리 머릿속에 뭘 하게 돼요? 동굴을 다시 떠오르게 하잖아. 동굴에 사람들이 앉아있고 햇빛이 비치면서 그 등에 그림자들이 다시 동굴벽에 비치고 그걸 사람들이 쇠사슬 깨고 다시 동굴 밖으로 나와서 저 세계를 봤을 때 동굴이 그림자의 세계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막 다 뭐예요? 이미지에 대한 묘사잖아. 플라톤이 철학을 한다고 하지만 그 철학을 하는 언어 자체는 뭐야? 언어를 통해서 뭘 한 거야? 세계를 다시 재현하고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재현의 재현이잖아. 그런데 그게 제이티 미첼인가? 그 사람의 지금 아이코놀로지라는 데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똑같은 건데 왜 차별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화가도 시각 디자이너도 다 똑같이 너네들과 똑같은 창조자다. 모방이 아니다. 미메시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화가의 어떤 회화의 목적이 재현이 아니다. 똑같은 걸 그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요건 연인. 자, 서로가 사랑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보지 않고 있죠. 서로가 두건을 딱 쓰고서 상대편을 볼 수도 없고 내가 두건을 벗는다고 해도 상대편이 누군지 모르죠.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면서도 사랑하는 것. 어떤 면에서 그게 연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 이미지의 반역.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뒤에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비슷한 연작들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긴 지금 분명히 파이프가 있잖아. 근데 지금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왜? 실제의 파이프가 아니라 뭐야?
그려진 파이프니까. 이건 재현된 파이프지 실제의 파이프가 아니잖아. 그럼 이건 가짜 파이프잖아. 아주 단순한 개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해? 특히나 우리 이 글자를 이게 뭐 저쪽에 뭐 브뤼셀에 있는 뭐 덴마크 언지, 뭐 스페인 언지 모르니까 딱 봤을 땐 뭐만 보여? 파이프만 보이잖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번뜩 생각나요? 아, 이거 담배 파이프네. 끝. 바로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게 정말 담배 파이프야? 이거 그림이잖아. 우리가 많이 혼동하고 있죠. 실제와 실제에 대한 재현, 기호, 어떤 이 사회의 문화, 체계, 규범 같은 것들을 그것들이 원래부터 정당하게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 올 것처럼 절대 불변의 어떤 가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잖아. 그래서 한 단계, 한 발만 더 물러나서 바라보면 이거는 진실이 아니잖아. 환상이잖아.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 자체도 환상이잖아. 계속 돌아가죠. 마르크스의 CMC. 자본 교환 구조 뭐예요? 가상의 구조잖아. 근데 그 가상의 구조가 현실을 만들어내죠. 똑같은 얘기지. 지금 여기에는 가상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뭘 반영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그리고 이 자체도 뭐야? 하나의 캔버스라는 사물에 그려진 하나의 존재로서의 사물이기도 하고, 근데 그 속에 그려진 사물은 담배 파이프란 또 다른 사물이지. 현실과 가상이 어때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가상적인 우리 사회의 구조 같은 것들, 솔직히 우리의 인식 자체도 뭐예요? 언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가상적 체계잖아. 보드리에르가 이야기하는 시뮬라시옹이 바로 그런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가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언어 자체가 하나의 가상이니까. 진실이 아니잖아.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관이지. 체계일 뿐이지, 하나의.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게 말로, 한국말로 얘기하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알아듣고, 아, 당연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갑자기 지금 미국에 가서 강연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멍 때리고 나 혼자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고, 왜? 나 영어 못하니까. 걔네는 한국말 못하니까 내 말 못 알아듣고.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여기는 할 말이 있는 식물. 식물이 말을 하죠.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의 초현실주의는 어떤 꿈의 초현실주의는 아니에요. 어떤 꿈의 해석 같은 그런 어떤 환상에 대한 초현실주의가 아니라 우리 현실 자체를 하나의 가상으로 놓고 그 가상에 대한 초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현실 자체가 초현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불확실성의 원리. 지금 여인이 뒤돌아서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그림자는 비둘기가 그려져 있죠. 이게 가능할까?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전에 한번 했죠?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안 했나? 자, 간단한 거.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거. 자, 고양이 한 마리를 박스에다 넣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방사능 장치가 되어 있는 통을 하나 넣어요. 방사능이 들어있는 통을 하나 넣어. 그리고 거기다가 연결해서 망치 하나를 딱 붙여놔. 이 망치가 떨어질 확률은 50대 50이에요. 그럼 문을 열었을 때 어때? 고양이는 죽어 있거나 죽지 않은 상태이거나 둘 중 하나죠. 근데 양자역학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고양이는 죽었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둘 다일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파동, 그 사람이 누구더라? 어쨌든 까먹었는데 그 전자로 된 입자를 슬리드에다가 쏴요. 이렇게 판이 돼 있고 여기에 가느랗게 호물파. 그럼 전자를 쏜다면 여기 어떻게 될까? 맞은편 벽에 하나가 쭉 나겠죠. 전자들이. 그런데 이걸 두 개를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럼 두 개가 나타나야 되잖아.
대여섯 개가 쫙 나타나요. 물리학적으로 고전 역학으로는 뉴턴의 역학으로는 설명이 안 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도 안 돼요. 왜? 아인슈타인은 빛을 파동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지. 아인슈타인은 그 빛을 입자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양자역학적으로 본다면, 파동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쭉 가가지고 분산된단 말이야. 근데 그 분산된 이유는 몰라. 양자역학을 만들었던 하이델베르크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도 모르겠대. 어쨌든 그런 뭐 어떤 확률의 역학 같은 건데 불확실하다는 거지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의 원리가 뭐예요? 속도를 등가속하는 그 속도를 확정할 수 있으면 위치를 확정할 수가 없고 위치를 확정하면은 속도를 확정할 수가 없다. 어느 하나를 딱 관측했을 때 이전까지의 물리학은 완벽하게 좌표를 딱 설정해서 이게 x, y 몇 좌표에 있고 속도가 몇이고 다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양자역학이 딱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거 안 되는데 계산이 안 돼. 그래 버린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뭐가 만들어져요? 말도 안 되는 원자탄이 만들어지잖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좀 초현실주의자지만 좀 약간 다른 쪽에 좀 더 현실적인 초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는 자명종 시계라는 작품이고요. 도대체 여기 자명종이 어디 있을까? 그냥 거꾸로 된 액자가 하나 걸렸을 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는 자명종 시계라고 부르죠. 자, 이거는 초등학교라는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감상적인 대화 또는 무모한 잠꾸러기. 자, 그다음에 익숙한 개체라는 작품이고요. 선택적 친화력. 어떤 은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새 장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새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새가 없이 뭐가 있어요? 새 알이 들어있지. 하지만 어때요? 새는 어디서 나와? 알에서 나오잖아. 아주 상관성이 없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의 환유랄까? 은유랄까?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언어에선 이게 환유로 그냥 딱 끝나버렸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은유로서 수많은 의미들을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철학과 회화의 차이일 거예요. 철학 같은 게 계속해서 환유로서 규정해낸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다. 명제를 만들어내지. 반면에 회화는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의미들이 어떻게 돼요? 더 확산되지. 자, 이거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것도 상당히 당연한 듯이 보이면서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작품들 시리즈죠. 이것도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작품을 모티브만 약간씩 바뀌어가지고 그렸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창 밖에 풍경이 보여요. 근데 그 풍경이 뭐야? 자세히 보면 그 한쪽에는 캔버스가 마치 풍경처럼 그려져 있죠.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이거를? 분명히 여기에는 현실과 가상이 같이 놓여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대뜸 볼 때는 그냥 하나의 현실로서 지각하지. 하지만 어때? 이 캔버스 자체도 가상이고 이 캔버스가 그려진 그림 자체도 하나의 가상이란 말이야. 가상의 가상이죠. 근데 우린 그것을 뭘로 보고 있는 거야? 현실로 보고 있죠. 끊임없이 마그리트가 중점적으로 파헤치는 건 바로 이 관점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아까 전 그림보다 조금 더 친절하긴 하죠. 여기를 그래도 대뜸 잘라가지고 좀 더 캔버스가 있어요를 보여주잖아.
계속해서 똑같은 그림들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어때요? 문을 뚫고 나가면서까지 바다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저기에 바다가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뭐 때문에 못 보고 있었던 거야? 벽 때문에 못 보고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 그림이 뭐 해주고 있어요? 그 바깥에 바다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죠. 회화의 기능이 어떻다는 거야, 역할이. 오히려 가려지고 숨겨진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가상이지만 그 가상이 어때요?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명상이라는 작품이고요. 촛대가 지금 무슨 뱀처럼 꾸불꾸불하게 기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통찰력. 앞에 그림들 하도 봤더니 이게 요거는 쉬워 보이지. 뭐야? 알이 새가 된다. 난 그걸 꿰뚫어 보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추구했던 게 그거예요. 화가로서 나의 관점. 회화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 이건 아른하임의 영토라는 작품이고요. 여기 새 알이 두 개가 앞에 놓여져 있죠. 창밖에는 그냥 광활한 어떤 알프스의 산맥이 딱 보이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있어? 자세히 보면은 중간에 독수리 머리가 있죠. 현실과 가상을 경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죠. 여긴 더 재밌지. 자, 벽 너머에 저 산맥이 있는지 없는지 차치하고 이 캔버스 위에 뭐가 떠 있어? 구름이 떠 있죠. 거의 뭐지? 그 전우치전인가? 아니 뭐더라? 우리도 그거 있잖아. 장자가 막 그 호전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나비가 됐다가 뭐 돼갔다고 하고 그런 꿈속에서 다시 현실이 됐다, 현실이 다시 꿈이 됐다 막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뭐더라? 구운몽은 글쎄 구운몽은 좀 아니지 않을까? 그거는 그냥 9 선녀들과의 로맨스잖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도 이제 꿈속에서 했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또 뭐가 있는데 전우치 말고 무슨 그림 속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약해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자, 이거는 여름이란 작품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과 가상을 헤매고 있죠. 지금 광활한 어떤 풍경이 보이는데 그 앞에 거대하게 나무가 하나 딱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가 아니라 뭐야? 나뭇잎이지. 거대한 나뭇잎이 나무처럼 지금 서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거는 남자의 권리라는 작품이고, 자, 이건 사랑스러운 원근법. 네, 절대적인 것을 찾아서. 그다음에 표절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향수. 자, 이게 어느 브뤼셀이라든지 뭐 파리 어느 다리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인간 존재들이 있지. 날개가 달린 남자가 난간에 걸터앉아서 강을 바라보고 있고 그 옆에는 사자가 앉아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걸까? 없어서 안 될 존재들인데 이 작품의 제목은 향수예요. 오히려 얘네들이 어때?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로 끄집어 내려와서 지금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얘들은 어떻게 되고 싶을까? 다시 가상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지. 우리들의 세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가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현실로 불러들인 거죠. 원치 않았던 존재들이
현실로 오려는 그런 모습들. 자, 이건 회귀라는 작품이고요. 즉흥적인 대답. 누가 어디서 뭘 대답한다는 건지 각자의 상상에 맡겨야겠지. 자, 그다음에 내면의 응시. 마치 나뭇잎을 조류도감의 어떤 종분류표처럼 표현됐죠. 이건 이음줄이라는 작품이고요. 마치 새들이 식물처럼 변해 있죠. 페넬로페의 융단이라는 작품이고, 맑음, 메아리, 좋은 징조, 그리고 있는 새가 있는 밤하늘, 그다음에 끝없는 정찰, 그리고 눈물의 맛. 이것도 좀 희한하지? 새예요. 근데 새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식물이 돼 있단 말이야. 식물화된 새를 누가 먹고 있어요? 애벌레가 먹고 있지. 오히려 예전에 어땠을까? 현실적이었을 때는 새가 애벌레를 쪼아 먹었을 텐데 지금 식물이 된 새가 애벌레한테 쪼아 먹히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건 관광 안내원. 어떤 폭력성 같은 거를 드러내는 걸 수도 있고. 관광 안내원. 나도 이제 신혼 이제 여행을 갔어요. 시드니라는 데를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놈의 관광 안내원이라는 인간이 하라는 관광은 안 하고 자꾸 어디 막 약품 팔고 막 뭐더라? 무슨 아무튼 먹으면 좋은 무슨 약이랍시고 막 여기저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약을 팔질 않나. 어디 면세점에 들어가서 양털을 팔질 않나. 아이스 와인을 사라고 하질 않나. 안 사니까 안 산다고 화를 내질 않나. 거기 있던 사람이 무슨 교사 부부도 있었고 검찰 그 행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했는데 솔직히 낯선 곳에 가 있잖아. 한국에서라면은 다들 그런데 거기 가서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도 대꾸 못하고 그냥 서서히 그냥 창밖만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살짝 떠오르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그림도 어때? 관광 안내원이 뭐야? 지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여기가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왜? 다른 사람 여행하러 온 사람들은 거기를 모르잖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관광 안내원에게 의지해야 되지. 이 사람은 건물의 지도를 들고서 지금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은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입에서 뭐가 나와? 불을 토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슬을 이끌고 있죠. 그 다음에 47년작 불의 한도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안진뱅이. 이거는 빛의 제국이라는 작품인데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뭘까? 그쵸. 하늘은 지금 낮이에요. 근데 안쪽으로 지상으로는 다 껌껌하게 어둑어둑해져 있고 가로등이 불을 비춰주고 있죠. 근데 솔직히 이런 광경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약간 그 노을 질 때라든지 어슴푸레 할 때 약간 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야? 현실적 괴리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건 48년 세계의 전설이라는 작품이고요. 왠지 뭔가 진짜 세계의 전설 같은 어떤 사람이 앉았을 것만 같은 그런 의자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마네의 발코니. 뭐예요? 우리 마네 그림 볼 때 요런 구도의 하나 그림이 있었죠. 여자 두 명이 앞에 있고 그 뒤에 신사감이 있고 저 뒤에 뭐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었던 그림. 한번 찾아볼까?
자, 이 작품이죠. 베르트 모리조를 모델로 해서 그렸던 이 작품. 발콘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자,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게 그려질 때가 1869년에 그려졌어요. 마네의 발코니가. 이건 1949년에 마네의 발코니를 다시 그린 거죠. 이 사람들 이미 늙어 죽었겠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미 죽었어요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는 인간의 또 다른 면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 살아있는 존재들을 마네는 그렸지만 어때요? 그 존재들 언젠가는 관 속에 들어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에 대한 변형이야?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나오던 바로 그 하이데거의 존재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신의 죽음 앞에서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에 대해 기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수평선의 신비라는 작품이고요. 자, 남자 셋이 있어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달은 어때? 그들 머리 위에 똑같이 떠 있죠. 우리 그런 거 좀 느끼잖아요. 막 차 타고 가면서 달을 보면은 어때요? 계속 똑같은 모양으로 날 따라오잖아. 자, 이건 순례자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신뢰라는 작품. 이건 오아시스. 중절모를 쓴 남자.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앞에 비둘기가 그 남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을까? 이거는 치료자라는 작품이고요. 요거는 대화의 기술. 모든 게 다 돌로 만들어진 영원할 것 같은 구조물인데 그 안에 뭐가 써 있냐면은 REVF라고 써 있죠. 이게 어떤 뭐 거짓말이다? 뭐 그런 식의 의미라고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건 대화의 기술, 가슴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것도 또 다른 대화의 기술이라는 작품이고. 자, 빛의 제국, 또 다른 작품이죠. 이건 정신적 위안. 그 다음에 봄의 파도라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여행의 추억. 네, 올마이어의 성. 그리고 개인적 가치. 정말로 개인적인 사적인 물건들이 온 방안을 점령하고 있죠. 내가 있어야 될 공간을 뭘가 지금 침투해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야. 나의 사물들이 나의 공간들을 점령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골콘다. 이게 인도의 어느 한 부유한 상류층 마을 이름이래요. 현실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왜? 인도 가보면 지금도 어때? 길거리는 엄청나게 막 지저분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곳인데 이 골콘다라는 지역은 상류층은 딱 거주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쾌적하고 깔끔하고 세련된, 분명히 현실적이지만 비현실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중절모를 쓴 남자들이 마치 비가 내리듯이 쏟아지고 있죠. 중절모를 쓴 남자. 계속해서 우리가 중절모에 대한 모티브를 많이 보잖아. 이 중절모에 대해서 마그레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중절모가 좋다. 왜? 그 사람의 특징을 없애주니까. 그냥 보통 사람, 중산층의 이미지, 그냥 아무도 아닌 어떤 대중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다. 특색을 없애주는 그런 상징으로서 중절모를 사용한다. 그렇게들 얘기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모여서 쏟아져 내리고 있죠.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거는 마그리트의 붉은 모델이라는 작품이고요. 발과 신발이 함께 엮여져 있죠. 이거는 유혹자. 어떤 면에서 이건 그런 것 같아. 그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래요? 디자인, 도구들을 뭐라고 해? 인간의 확장이라고 부르잖아. 도구는 그냥 괜히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의 신체를 대신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더 해낼 수 있게 위해서, 어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미디어다. 그리고 그 미디어가 어떻게 한다? 내 삶 자체를 그 미디어의 형식으로서 바꿔버린다. 내가 구두를 신을 때는 어때요? 맨발로 신을 때보다 더 오래 걸어 다닐 수가 있겠지. 내가 기차를 타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기차가 없던 시절에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잖아. 사람들의 움직임이 별로 많지가 않단 말이야. 거의 자기 마을에서 뭉쳐서 그냥 사는 걸로 끝나지만 기차가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 27년도에 이제 파리에 가서 피카소를 만나요. 27년 정도면 피카소가 상당한 유명세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양 사람으로서 스페인 출신이잖아, 둘 다.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이 젊은 화가가 피카소를 이제 만나보러, 영웅을 만나보러 간 거죠. 근데 피카소는 아주 잠깐 만나고 그냥 파리를 유람하면서 당시에 어떤 회화의 동양 같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온 다음에 파리에서 봤던 그 놀라운 신세계를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죠. 그리고 개무시를 당하죠. 스페인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인상파 이후에 이 모든 흐름들이 무슨 입체파라든지 야수파라든지 무슨 다리파, 성기사,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모든 것들이 야, 이게 도대체 그림일까? 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지. 스페인에서는. 아직까지 아카데믹한 전통이 더 중점적인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꿈을 접어요. 스페인에서의 꿈을 접고 다시 파리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부뉴엘과 함께 영화 안달루시아의 개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상당히 영화 쪽에서도 인정받는 초현실주의적인 상당한 수작을 만들어내고요. 이때부터 이제 초현실주의 화가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사고를 치죠. 그 초현실주의자들 중에 폴 엘리아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아내가 갈라였는데 이 여인과 눈이 맞죠. 그래가지고 둘이 동거를 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죠. 스페인 상당한 엄격한 카톨릭 국가잖아요, 여기도. 근데 자신의 아들이 남편이 있는 부인과 바람이 났어. 동거를 하고 있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은 다 이해를 준다 쳐도 이건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내치죠.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한테 쫓겨나요. 모든 경제적 지원도 끊기고. 그래도 뭐 그럭저럭 열심히 이것저것 궁리하면서 이제 좀 살아 버티려고 하죠. 노력하고 또 발명 같은 데 많이 또 이제 심취해서 가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평생의 어떤 자신의 좌우명 같은 게 만들어지죠. 아버지의 권위를 극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영웅이다. 극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버려졌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좀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이런 자신의 심리 상태, 불안한 심리 상태에 어떤 위안을 줬던 게 바로 당대의 심리학이었죠. 프로이트나 또는 이후에 라칸 같은 사람들이 발표하는 심리학 이론들. 프로이트한테 유명한 게 뭐예요? 무의식을 얘기할 때 또 하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얘기하잖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뭐예요? 오이디푸스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이제 신탕을 받지. 아들 태어났으니까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데 델포이에서 딱 신탁이 내려오죠. 네 아들이 널 죽일걸? 아버지가 시겁해가지고 아들을 갖다 버려요. 들판에 버렸는데 들판에 버리라고 명령받은 목동이 생각해보니까 죽인 건 너무하잖아. 그래가지고 옆나라 코린토스의 목동한테 주죠. 그리고 그 목동이 코린토스의 왕한테 토스를 하죠.
그래서 아들이 오이디푸스가 코린토스의 왕자로 커요. 그런데 자신한테 부여된 운명은 마찬가지잖아. 얘가 커가지고 델포에 가요. 여행을 가가지고 자, 내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네 아버지를 죽일걸? 지금 자기는 어디에 태어났어요? 어디서 자랐어 지금? 코린토스의 왕자로 자라나고 있잖아. 내가 내 아버지를 죽인단 말이야?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있어서는 안 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뭐예요? 방랑길에 떠나게 되지. 방랑길에 떠나서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외좁은 길에서 어느 수레를 탄 늙은이와 하인 한 명을 만났는데 길에서 시비가 붙죠. 좁은 길을 지나는데 네가 비껴라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하인을 쳐 죽이고 그 늙은 노인까지 죽이게 돼버리죠. 어떻게 됐어요? 죽였던 늙은이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 라이오네였나? 그랬던 거지. 그리고 길을 가다가 뭘 만나게 돼? 스핑크스를 만나죠. 그래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서 아침에 4발, 오후에 한낮에 2발, 저녁에 3발로 걷는 게 누구냐? 인간이다. 스핑크스가 까면서 죽어버리고 자, 룰라 난 스핑크스를 물리쳤군 하고서 그냥 딱 테베에 들어가요. 테베 왕자였지. 근데 테베에 딱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 자신의 남편을 잃고서 슬퍼하던 그 자신의 어머니가 또 하필이면 그때 스핑크스가 나타나니까 뭐래? 스핑크스를 물리친 남자를 네 남편으로 맞이하겠다 선포했었잖아. 가자마자 뭐 하게 돼요? 왕위에 등극하는데 누구랑 결혼하게 돼? 자기 어머니랑 결혼하게 되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다시 1, 2년 안에 테베에 역병에 들면서 역병이 왜 일어났어요? 하고 델포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네가 네 아들하고 잤잖아. 네가 네 어머니하고 잤잖아. 해버리니까 엄마는 목에 달아서 죽어버리고 자기 자신은 2눈을 찔러서 방랑길에 떠나고 남아있던 딸이 이제 아버지를 수행에 수발하면서 지내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되죠. 거기서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뭘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뭘 하는 거야? 거역하는 거지. 잠깐만요. 여기가 얘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번에 하려던 얘기 혹시 했나?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프로이트하고 라강하고 욕망의 그래프 보여줬나? 안 보여줬나? 말 나온 김에 바로 거기로 한번 좀 살짝 들렀다 갑시다. 초현실주의를 얘기하면서 심리학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아니지. 이건 25년에 그린 아버지 추상이고요. 자, 그러다가 25년부터 서서히 어떤 초현실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게 돼요. 이건 창의 모습인데 자기의 누이의 모습을 그리죠. 그리고 이 누이의 모습이 나중에 또 자신의 상상된 뿔로 자신을 범하게 되는 뭐 그런 여인의 추상인가 그런 작품으로까지 이어지는데 그건 나중에 뒤에 또 보고. 26년부터는 초현실주의적인 경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건 암프르단의 소녀라는 작품인데 어떤 면에서 갈라를 예견하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기관과 손, 달빛 아래 정물, 시간 없으니까 쭉쭉 가자. 그 다음에 29년 욕망의 수수께끼라는 작품이고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으로 그렸다고도 하죠. 그 다음에 욕망의 수능. 자, 이건 위대한 마스터베이터의 얼굴. 갈라예요. 자신의 부인과의 어떤 상당히 이 사람의 전기를 아까 얘기했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상당히 노골적으로 다시 자신의 어떤 것들을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음산한 유희라는 작품인데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다 상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뒤에 보면 여기에 지금 한 남자가 옷에 좀 분변이 튄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초현실주의에 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분변을 그렸다. 그러니까 바지에 똥오줌 싼 걸 그렸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초기 작품 많이 그려요. 이런 것들을. 왜? 이 사람이 특별히 관심 있는 것보다는 이런 걸 그려야지 초현실주의자들 다른 화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이거는 투명인간. 이거는 폴 엘리아르의 초상. 갈라를 뺏기 얼마 전의 모습이지. 갈라의 전 남편이에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지. 이건 기욤 텔. 기차에게 때이른 경직화. 자, 그리고 31년 기억의 고지. 시계들이 녹아있는 모습. 어떤 시간성에 대해서. 시간이란 건 뭐예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1초 1초 하루 24시간에다가 1시간 60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1분은 60초로 이루어져 있고 탁탁탁탁 맞아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과학적인 객관적인 시간, 절대적인 XY 좌표축에 있는 시간들인데 그런 시간들이 흐물흐물하게 늘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어떤 베르그손이 얘기하는 기억의 망각 같은 거, 순수기억과 지속기억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달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까망베르 치즈를 좋아하는데 그걸 먹다 보니까 그 녹아가는 모습이에서 연상돼서 그렸다. 한마디로 별 생각 없이 그린 거야. 별 생각 없이 그렸는데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주제가. 그다음에 꿈. 그리고 부분적인 환가. 이 사람도 약간 공산당적인 거에 좀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피아노에 6개 전구 같은 게 빛나는데 그게 레닌이죠. 레닌의 얼굴을 놓고 후광을 딱 갖다 놓는 그런 모습이고요. 윌리엄 텔의 노년. 여러 가지. 그리고 만종. 이 밀레의 만종에 대한 모작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자동으로 시작되는 갈라의 초상. 그리고 접시 없이 달려있는 판 위에 계란 프라이 라는 작품이고요. 또 다른 작품. 밀레의 건축학적 만종. 어떤 면에서 그 밀레의 만종이 그런 얘기도 있죠. 그 만종이 그냥 종소리를 듣고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그 앞에 수레가 하나 있잖아. 그 앞에 자기의 아들이 죽은 아들이 감기에서 쌓여 있고 그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걸 어떤 면에서는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마치 여자가 남자한테 뭔가 찌르는 듯이 보이죠.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듯한 그런 구도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이건 어깨의 두 양조각이 균형을 잡고 있는 갈라의 초상이라는 작품이고 지질학적 운명.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를 능욕하는 대기의 두개골. 어떤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 많이 좀 모티브를 따온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어때? 모든 길쭉한 것이 있으면 이게 다 뭐야? 그냥 다 남근이야 이게. 프로이드는 다 이걸로만 해석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유행을 하다가 인기가 사라져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경직되게 이걸로만 해석을 해버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한쪽은 라칸처럼 어떤 모든 아버지에 대한 전형으로서 이 세계의 규범, 질서, 상징 체계들로서 이해하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융처럼 집단 심리학 같은 걸로 가는 그래서 원초적인 기억으로 얘기하는 어떤 두 개의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비욘드의 격세 유전의 흔적.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기들의 꿈, 환상을 계속해서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고 달리의 그림이 어떤 면에서는 초현실주의자들한테 어떤 표현 기법상 많은 영향을 끼쳐요. 초현실주의가 그만큼 풍성한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달리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그림체, 이런 그림 양식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달리가 좋아했던 헐리우드 스타라고 해요. 메이 웨스트라는 여인의 얼굴. 이걸 갖다 어떤 방의 가구들로서 구성해냈죠.
이거는 밀레의 만종에 대한 고고학적 회상. 구름으로 가득한 머리에 한 쌍이라는 작품이고, 자, 이건 36년 내란의 예감. 삶은 강낭콩이 있는 부드러운 구성. 뭔가 부드럽다고는 하는데 어때요? 계속해서 뭔가 삐죽삐죽하게 삐져나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듯한 어떤 고통과 격렬한 투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인간 형상을 한 캐비넷. 캐비넷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뭔가 집어넣고 수납하고, 그냥 단순히 수납하는 게 아니라 수납함으로써 어때? 사람이 닫혀있을 때 가려지죠. 어떤 비밀을 품게 된 모습을 상징하는 거지. 어떤 비밀이 담겨있는 형상으로서. 이건 나르시스의 변모라는 작품이고요. 이게 아마 프로이트에게 헌정했던 작품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메이 웨스트의 입술을 본따서 만든 소파. 요걸 갖다가 멤피스 그룹 그 디자이너들이 한 80년대 와서 다시 또 이걸 복사를 하죠. 가에타노 페시인가 뭐 그 사람이 거의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또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원형이 됐던 작업이고요. 자, 이거는 백조가 코끼리를 비추다라는 작품이고, 지금 보면은 수면 위에는 백조들이 지금 놀고 있어요. 근데 아래는 똑같이 그림자가 생기는 것 같이 보였는데 코끼리들이 그려져 있죠. 어떤 그런 착시도 많이 초현실주의자들이 사용했던 기법 중에 하나고요. 이건 수면이라는 작품이고, 위조된 이미지의 투명한 환영, 프로이트의 초상, 히틀러의 불가사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남자, 수수께끼의 길. 자, 이건 사라지는 볼테르의 형상에 있는 노예시장. 여기 지금 노예들이 다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볼테르의 형상이 보이는 어떤 착시 그림의 어떤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죠. 이거는 초저녁의 거미, 구운 베이컨 조각과 함께 있는 부드러운 자화상, 그리고 전쟁의 얼굴. 요걸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림 자체가 너무나 괴기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부탁을 해야 되는 그 엔지니어들, 장인들이 너무 괴기스럽다 못 만들겠다고 거부해서 영화로 만들지 못한 그런 작품이에요. 자, 이건 양변한 후라는 작품이고, 그 배, 그 다음에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알리는 지켜보는 지정학적 아이. 어떤 지구가 알처럼 표현되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는 듯한 느낌을 가지죠. 그런데 나올 때 피를 한 모금 머금고 나오지 쉽게 나올 수 없다는 거, 어떤 희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아메리카의 시. 여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코카콜라 병이 그려져 있어요. 팝 아티스트들이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그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갈라, 그다음에 빵바구니, 그리고 우란 원자 우라늄의 전원시. 이건 자신의 육체가 계단, 기둥의 새 척추, 하늘 그리고 건축물이 되어가는 것을 보는 나신의 내 안에라는 작품이고요. 거의 갈라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의 어떤 구조물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죠. 성 안토니우스의 유호라는 작품이고, 어떤 퍼레이드가, 신비로운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토니우스가 저항하고 있죠. 십자가를 들고서 이렇게 막 저항을 하고 있지만 어때요? 그를 마치 짓밟으려는 듯이 다가오는 저 퍼레이드의 행렬, 어떤 마치 바빌론의 창녀 같은 그런 사람들도 보이고, 어떤 유혹과 황금과 재물 속에서 저 뒤엔 바벨탑도 보이고, 그 속에서 과연 안토니우스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죠. 네로의 코의 비물질화라는 작품이고요. 피카소의 초상, 그다음에 코끼리, 시간의 눈. 49년, 50년대부터는 또 이런 식의 원자를 형상화한 그림들도 많이 그려지죠. 이건 원제 레다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섹스 어필의 유령이라는 작품이고, 자, 윌리엄 텔의 이니그마라는 작품인데
자신의 아버지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렸다고 하죠. 자, 이건 소녀라고 믿었던 6세의 달리라는 작품이고, 포르투 일가들이 성모라고 하는데 얼굴은 갈라의 얼굴을 그려놨죠. 자, 이건 논리학자의 악마 루시퍼라는 제목이고, 이건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 상당히 기독교적인 주제를 택해서 그리는데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파열된 라파엘로 풍의 두상, 그리고 원자 십자가, 그리고 천구의 갈라테아, 기억의 영속의 분해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작품. 자신의 순결에게 능욕당하는 젊은 처녀라는 제목인데, 아까 제 그렸던 그 젊은 처자의 모습, 25년작이었나? 많이 닮아있죠. 이것도 자신의 누이를 그린 작품이에요. 이것 때문에 누이하고도 의절하게 되죠. 첫 번째 폭발 순간의 흐름을 거리는 시계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에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다 어떤 재현과 이 세계는 사물들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면, 앞으로의 운동들은 재현을 벗어난 운동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계를 재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말이 좀 어렵죠. 좀 한번 다시 몇 가지 좀 보면은, 자, 1912년도 정도에 라리오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레오니즘이라는 것을 이제 실험을 하는데, 어떤 빛과 형태 같은 걸 통해서 또 미래파에서 주장하던 어떤 힘과 속도, 시간성 같은 데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자, 힘이나 속도, 시간성 같은 거 어때요? 추상적인 것들이죠. 가시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그릴까지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추상적인 형태들이 좀 나타나게 되고요. 1913년에 말레비치가 검은 원, 사각형, 플러스 같은 걸로만 이제 작품을 제작해요. 그러면서 15년에 이것을 절대주의라고 이제 명명하게 되죠. 17년에는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구성주의라는 것들이 형성되고요. 22년에 알렉세이 간의 구성주의 선언 발표를 전후로 말레비치, 리스츠키, 칸딘스키 등이 서구로 망명해요. 그 다음에 24년에 레닌 서거 한 다음엔 스탈린이 소련 공산당 당서기장에 임명되면서 모든 것들을 리얼리즘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뉴스에서 간혹 보게 되는 김일성 장군 그려놓은 그런 스타일의 그림들만 그리게 되면서,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 이름 들어보면 알겠지만 라리오노프, 말레비치, 뭐 칸딘스키, 리시츠키 다 소련 사람들이죠. 러시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에 가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막 절대주의, 부정주의 얘기를 했더니, 당에서는 이거 인민들이 못 받아들이는데 이해를 못 하잖아. 너희들만의 어떤 인텔리주의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박해하죠. 오히려 불러놓은 다음에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다 숙청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다시 다 서구로, 유럽으로 다시 도망가죠. 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추상운동들이 형성되게 되고, 요거 약간 다른 면에서 이제 몬드리안 같은 사람은 도스부르와 함께 데스티를 결성하면서 거기서 또 다른 자기만의 신조용주의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쉽게 정리하자면 뭐 절대주의의 말레비치, 그리고 여기서 이어받아서 공간주의의 폰타나 같은 사람들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구성주의에는 칸딘스키, 신조용주의에는 몬드리안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목적이라고 한다면 구상 표현으로부터 완전한 탈피, 방법으로는 기하학을 사용해서 새로운 표현 언어를 정립한다. 근데 기하학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도 각자 서로 한 세 개의 그룹이 전혀 다른 그림들을 그려내게 돼요. 어떤 효과로는 예술의 본질, 이해의 본질을 확신하고 해석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이 클레부터 좀 다루긴 하는데, 이 클레를
솔직히 말하면 얘를 초현실주의에 넣어야 될까 여기다 넣어야 될까 참 고민했어요. 왜냐면은 표현 양식 자체는 추상화야. 추상주의인데 그 그림이 지향한 게 또 초현실주의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넣었어요. 클레 같은 경우에는 1879년 스위스 베른에 있는 근교에 있는 뮌헨 부르제라는 데서 출생을 했고요. 독일에서 슈트크라는 사람한테 배웠고 1911년에 청기사파와 교류하죠. 청기사파는 칸딘스키가 당시 이끌고 있었죠.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어떤 표현주의 양식의 그림들을 좀 그리다가 점차 이제 추상적인 그림들을 그리게 돼요. 이 사람도 이제 바우하우스에서 교수였고 때문에 그때 강의를 모아서 조형사고란 걸 출판해서 디자인계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미술은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하나의 힌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잠깐만, 내가 지금 누굴 켰지? 아, 칸딘스키 켰구나. 그럼 그렇지. 자, 클레이 초기작들이고요. 또 입체파나 표현주의나 뭐 그런 식의 느낌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죠. 키스란 작품이고요. 한마벳으로부터의 모티브. 이제 어디였더라? 이 사람이 튀니스라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죠. 옛날엔 다 로마 지역, 로마의 영토였던 북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한 후에 만들어진 작품이고, 이건 검은 점, 세인트 저만의 일주. 그다음에 기차요. 한 18년부터 이제 추상적으로 변하죠. 이건 회색 기사로부터의 부상이라는 작품이고요. 남부 튀니스 정원, 사슴, 오래된 정원에서의 성장, 잣나무 야자수가 있는 바위 풍경, 꿈의 도시, 노란사 풍경, 저녁 풍경, 노란 교회탑과 풍경, 머리와 독일 수요. 이건 1920년 새로운 천사라는 작품이고요. 장미정원, 파괴된 공간, 21년 목표를 향해 달리는 주자, 21년 크리스탈 그라데이션, 회전하는 집, 붉은 풍선, 1922년 솜방망이들, 장미바람, 지저귀는 기계, 23년 배우, 그다음 이건 별들과 함께. 보면은 자기만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여러 사람들의 작품들을 많이 영향을 받았죠.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양식들을 만들어 갔어요. 인형극, 타락, 미세스 피의 조상, 그 다음에 24년 산속의 축제, 그 다음에 25년 황금 물고기 라는 작품이고요. 26년 물고기 주변, 올가미, 1928년 고양이와 새, 29년에 강한 꿈, 그 다음에 29년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6개의 문턱, 그 다음에 30년대 진솔한 표정이라는 작품이고요. 30년대를 넘어서부터는 뭐랄까 좀 더 선이 얇은 선이 강조된 그림들이 좀 그려지긴 되는데, 자, 이런 작품들이 그려졌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말레비치 들어갑시다. 말레비치
어떤 상당히 영웅적인 작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상당히 우울하게 돌아가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878년 우크라이나 키예프 출생이고요. 96년까지 키예프에서 미술 수업을 받았었고 1910년까지 모스크바에서 미술, 조각, 건축 같은 걸 배웠고요. 13년에 아방가르드 오페라 태양에 대한 승리의 무대 장치와 의상을 담당하면서 추상 미술을 이제 접하게 돼요. 15년에 검은 사각형 이후로 절대주의라는 것을 이제 계속 이끌어가게 되고 19년에 흰 바탕 위에 흰 정사각형이라는 어떤 무의 철학이라고 불리는 그림을 회화를 하나의 철학의 경지로 올려놓는 그런 업적을 남기죠. 자, 1920년대 모스크바 국립대학 등에서 교수로 지내면서 자신의 어떤 절대주의를 알리죠. 하지만 스탈린 정권 이후에 점점 입지가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1930년대 공산당에 의해서 구상회화로 전향하게 돼요. 절대주의 회화를 못 그리고 구상회화,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그림들을 그리다가 말년을 아주 쓸쓸하게 마치죠. 어떤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비운의 예술가?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자, 1902년 그린 공원벤치의 여인이라는 작품이고요. 자, 그러다가 1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좀 어떤 세잔의 영향 같은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13년 갑자기 떡하니 검은 사각형이라는 회화가 튀어나오죠. 이거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거 회화일까? 그림일까? 유치원들도 색칠 공부할 때 이렇게 딱 하면 누구나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인데 이제 기교가 문제가 아닌 거죠. 기량이 문제가 아니고 예술을 바라보는 관객의 관점, 입장 같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사람은 무한한 상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하나의 유니버스라는 거죠. 더 이상 뭘 그리냐는 거지. 그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여기에 뭐 하다못해 어린아이의 졸라맨 같은 그림이라도 하나 딱 그려놓으면 어때요? 이 그림은 졸라맨으로 딱 확정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럼 더 이상의 해석의 여지가 없어져 버리죠. 해석을 한다 해도 상상을 한다 해도 졸라맨을 가지고서 상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어때? 상상의 폭이 좁아지겠지. 근데 지금 여기는 검은색 사각형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검은색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있겠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다시 구상으로 돌아갔다가 15년에 검은 사각형과 붉은 사각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대주의로 완벽하게 돌아서죠. 약간은 칸딘스키의 영향을 받은 듯한 작품들도 만들어지고요. 이 도형들이 주는 느낌 자체로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라고 그냥 던져주는 것이 한마디로. 그러다 17년에 흰색 위에 흰색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요. 흰색도 다 같은 흰색일 수가 없겠죠. 어떤 색의 다른 맛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하지만 후에는 결국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되죠. 어떤 농부들을 주제로 한 그런 작품들을 그리게 되죠. 근데 결국엔 그것마저도 금지돼요.
우리의 예술은 이런 게 아니야. 딱 정해버리니까 당에서 정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은 예술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망명해서 탈출해서 도망가든가 아니면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가장 안쓰러운 예술가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죠. 자신의 어떤 신념 자체가 꺾여버렸잖아. 또 이 사회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칸딘스키. 자, 1866년 러시아 모스크바 출생이고요. 차장인의 아들이었어요. 71년에 오데사로 이주한 후에 부모가 이혼하고 86년부터 92년까지 모스크바 대학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 사촌이 아냐 치미아킨과 결혼을 하죠. 법률학, 뭐 인류학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어요. 철학 같은 거. 그래서 1893년에 모스크바 대학 강사 자리가 나고 해요. 강사 일을 해요. 하는데 95년에 모네 전시회를 보고 나서 내가 해야 될 게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화가로 전향을 해요. 또는 모스크바 쿠치레프 프린테르스에서 이제 아트 디렉터로 근무하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1896년에 선택의 기로에 들었었죠. 타르투라는 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의해 와요. 교수하세요. 안정된 직장인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거절하죠. 거절하고 난 화가의 길을 가겠다. 아내를 데리고 민헨으로, 독일 민헨으로 이주를 해요. 아내는 좀 싫어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좀 나 좀 먹여 살리고 편안하게 해줘야지. 왜 하필이면 낭군께서는 그림을 그리시나요? 라고 했지만 어쨌든 아직은 좀 옛 사회 질서 속에 살다 보니까 남편 따라가죠. 여기서 이제 칸딘스키는 아스베 미술학교라는 데서 공부하고 파울 클레 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작품을 하게 되고요. 칸딘스키는 근데 좀 이끄는 기질이 있었어요. 지도자의 면모가 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파를 결성해. 계속 1, 2년마다 계속 새로운 파를 결성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새롭게 화파를 결성해서 그림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1891년부터 94년까지는 팔랑크스 그룹을 창립을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팔랑크스 회 학교 같은 것도 설립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1892년도에 가브리엘레 멘터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러면서 교제하게 되고 자신의 여인과 부인과 이혼하게 되죠. 계속해서 같이 그림을 그리다가 11년에 뮌헨에서 청기사파를 결성하고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이라는 책을 출판해요. 그래서 예술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표현 양식 자체는 추상적이지만 그 추구하는 방식 자체는 인간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을 담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1914년 러시아에 이주하게 되고 17년에 니나 안드레예프스키와 다시 결혼하게 되죠. 그랬다가 1922년 다시 독일로 돌아오면서 바우하우스 교수로 초빙되고요. 26년에는 여기서 그 유명한 점선면을 출판하게 되죠. 점선면은 솔직히 뭐 순수 회화적도 그렇고 디자인계도 그렇고 어디서나 다 가장 기본적인 교재로 읽히게 되는 책인데 솔직히 요새 아무도 안 읽지. 좀 책이 그다지 뭐 체계적이라고까지는 못해요. 아주 체계적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분류 자체도 상당히 좀 자의적인 게 많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렇게까지 효용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물론 의문이 있어요. 하지만 점선면을 나누고 그 점선면의 어떤 정의, 기능, 형태의 기능 같은 것들, 어떤 그것들이 불러일으키는 감정 같은 것들, 색채에 대한 것들 얘기했던 것들은 상당히 지금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 칸딘스키 책을 이용해서 지금도 이제 분류를 하거든. 그러니까 기회 됐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은 상당히 좀 이게 무슨 고전이야, 이게 정답이야라고 하고 읽으면은 머리 아파서 짜증나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서 한번 읽어보면은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쉽게 수긍하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33년에 파리로 이주하죠. 왜? 나치가 박해하잖아. 특히나 칸디스키 예술도 퇴폐 예술로 찍혀요. 이게 왜 퇴폐 예술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그냥 점선면만 잔뜩 그려져 있는데 결국에는 퇴폐 예술로 쫓겨가지고 파리로 도망갔다가 37년에 나치가 작품들을 다 몰수해버리죠. 근데 어디로 망명 안 가요. 그냥 프랑스에서 딱 있다가 거기서 암으로 이제 죽죠. 거의 전쟁이 끝날 때쯤 해서 1944년에 죽게 되는데, 자 봅시다. 야, 이게 숲에서라는 작품이고요. 이게 여기가 이 여인이 바로 가브리엘레 민터라는 여인이고요. 그다음에 1906년 말을 탄 연인. 이 작품에서 뭐 청기사가 유래되었다라고도 하고요. 이게 시의 제목이었나 뭐 그렇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래요. 이 청기사파가 어떤 표현주의 양식의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했었던 거고, 이 당시에 이 청기사파하고 같이 대립했던 게 다리파. 그러니까 다리파라는 애들은 뭐냐면은 야수파에서 표현주의를 연결해준 다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다리파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걔네들하고 대립하면서 거의 비슷한 작업들을 했던 사람들이 청기사파예요. 얘네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조직해서 활동을 했었고, 초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좀 표현주의 양식으로 작가주의를 표방했던 화가라고 할 수 있죠. 강렬한 색채를 많이 사용했었고요. 근데 점점 형태가 추상화되더니 한 1910년대쯤 최초의 추상적 추체화가 나타나고, 이후에 한 11년대쯤부터는 그만의 독특한 추상회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어떤 점의 위치, 선의 굴곡, 면의 면적 같은 것들이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문학적인 감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색채에 대해서도 어떤 문화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표현 자체는 상당히 추상적이지만 추상화가 아닌 거지. 이것도 하나의 구상화라고 할 수 있죠. 구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점선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 20년대 부드러운 긴장. 바우하우스 때 작품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바우하우스에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다시 파리로 돌아왔을 때 그 무렵에는 모든 영향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화파를 만들어내고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는데 소외당하죠. 이후에는 변해버린 거야. 어떤 앙대팡당이라는 어떤 아방가르드라는 그런 것들에서부터 파리 스스로가 점점 경직돼요. 무슨 얘기냐? 자신들이 만들어냈던 입체파라든지 무슨 야스파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경향에 자신들이 그냥 딱 묶여버린 거야. 딴 거는 그림으로 안 쳐지는 거지. 회화적으로 별로 쳐주질 않아요. 초현실주의도 거의 마찬가지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자신만의 어떤 영향력을 더 이상은 누릴 수가 없게 되죠. 거의 은거하면서 그리다시피 하게 돼요. 아이고. 이런. 난 이래서 날씨가 안 좋은데 싫은데 참. 어디까지 봤더라?
이런 건 구성에서도 많이 보죠. 자, 이렇게 칸딘스키 작품들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 몬드리안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아메르스포르트 출생이고요. 초등학교 교장의 아들이었어요. 자 암스테르담 레이크스 아카데미 거기서 회화를 전공을 했고, 이 사람 상당히 좀 기독교적인, 개신교에서도 좀 특히 좀 강경한 그쪽 사람들하고 많이 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네덜란드 개혁교회라는 데를 참여해서 그런 정신적인 면에서 좀 신학적인 것들을 추구하죠. 그런데 그림 자체는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1901년에 로마 대상이라고 당시까지 상당히 많은 그 전문 인재들을 상을 주고 장학금을 줘서 이제 로마로 여행 가게 하고 막 그림 그릴 수 있게 좀 돈도 지원하고 했던 게 있는데, 뭐 음악도 마찬가지로 있었고요. 음악 회화 쪽에 로마 대상으로 있었는데 뭉크도 받았던 이 상을 몬드리안 씨는 못 받죠. 낙서네요. 대신에 1906년에 윌링크 반 콜렘상이라는 걸 수상하고요. 자, 11년에 파리로 이주해서 여기 앙댕팡당전에 출품하면서 이제 슬슬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죠. 그러면서 12년에 화면의 그리드를 사용하고, 또 14년부터 19년까지는 브레메르라는 화상이 이제 연금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대신 그린 그림은 다 내 거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암스테르담에 있었기 때문에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활동하게 되고, 때마침 그때 제1차 세계전 때였잖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전장을 피해서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랬고, 17년부터는 데스틸 운동이 만들어지죠. 반 데스부르에 의해서 데스틸이라는 잡지가 창간되고 거기 같이 참여해서 운동을 시작해요. 데스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하학적인 원리를 제시했다는 것. 그다음에 특히 사각형을 이용한 기하학적인 형태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삼원색을 사용했다는 거죠. 빨강, 파랑, 노랑 삼원색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했다는 것. 네, 한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과 데스틸하고 약간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겨요. 아주 간단한 일화를 얘기하자면, 대각선을 그리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데스부르하고 하루 밤 동안을 싸우고 나서는 나 너네들하고 같이 못 그리겠어 하고서 대각선을 그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딱 때려치고 자신만의 신조용주의를 구축한 다음에 그걸 바우스 총소로 새로운 형태라는 이름으로 출간하게 되죠. 우리가 볼 땐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대각선을 그리느냐 마느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얘기일까. 하지만 예술 세계에 있어서 자신만의 원리가 그 속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수직과 수평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겠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죠. 자, 1932년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에서 회갑기념 회고전도 개최하고요. 38년에 런던으로 이주하고, 전쟁 때문이지, 40년 미국으로 이주해서 아주 환영받죠. 미국에서 꽃피운 그 화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전까지는 좀 상당히 교조주의적이다, 형식주의적이다 해가지고 많이 비판받아요. 유럽에서는. 그런데 미국 가서는 아주 새로운 회화 양식으로서 열렬하게 환영받죠. 41년에 자서전 현실에 대한 진정한 시각을 향하여 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고요. 어떤 신조형주의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1898년 그린 교회가 있는 마을이고요. 외딴집, 해안 강가의 시, 1901년 꽃과 소녀, 약간은 인상파주의적인 느낌이 있죠. 이거는 매도우의 농장, 병안의 해바라기. 그러다가 1908년 붉은 나무를 그리면서 표현주의에서 급작스럽게
추상주의로 넘어가게 되죠. 요거는 햇빛 받는 재본소. 그다음에 1909년 꽃이 만개한 나무. 요거는 둔덕. 모래둔덕인데 어떤 추상적인 표현이 더 강조되고 있죠. 이거는 사과나무. 이건 1910년 아마릴리스. 아직까지는 구상의 느낌이 좀 남아있어요. 이건 눈브로어의 교회탑 이런 작품이고, 그다음 11년부터는 입체파적인 것들도 받아들이죠. 그러다가 자 11년 회색나무. 점차 추상화되기 시작해요. 아직까지 입체파라고 봐도 그냥 무방할 정도의 표현 기법이죠. 그러다가 점차 체계를 잡아나가기 시작해요. 이거는 부도와 바다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컴포지션 2. 여기서는 선이 없어지고 다시 점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지금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다 18년에는 회색선과 마른 목골. 자, 그 다음에 회색과 밝은 갈색의 컴포지션, 격자 구성, 체커보드 컴포지션 하면서 자신만의 지금 우리가 몬디란 할 때 떠오르는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죠. 이 시기엔 또 데스트라고도 맞물리게 되죠. 그리고 1933년 노란 선과 컴포지션. 이게 선인지 면인지 헷갈려지죠. 이제 점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모든 요소가 마찬가지죠. 점도 어때? 가까이서 점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전자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거대한 면이잖아. 지금 이 교실만 칠판만한 면이 있다라고 해도 이거 한 1km 밖에서 바라보면 점이 되죠. 선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점과 선, 면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거. 경계가 모호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계 자체가 뭐야? 관점에 따라서 변해버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중선 같은 것도 계속 사용되고요. 자, 그러다가 뉴욕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는 좀 더 표현들이 활기차져요. 밝아지고. 그러다가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이 신났던 거는 테이프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이걸 다 선으로 자대고 그린 다음에 붓질을 해야 되는데 고무 테이프가 나타나요. 색색의 고무 테이프. 이 사람이 아주 환장하지. 왜? 그냥 테이프 싹 붙이면 끝나잖아. 자, 이것도 빅토리 부기우기. 이게 아마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완성을 다 미처 못했는데 점차 표현이 경직된 표현에서부터 점차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칸딘스키가 더 옳았던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추상적인 걸 통해서 추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상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아주 극단까지 끌고 갔던 거는 말레비치였죠. 솔직히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더 이상 무엇을 그릴 것이냐, 그냥 캔버스만 갖다 놔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사고방식. 왜? 중요한 거는 뭘 볼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뭘 보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회화에 있어서 해석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뭘 그리든지 간에 그걸 누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잖아. 그럼 더 이상 회화 자체가 무엇을 그릴까에 연연하기보다는 무엇을 상상하게끔 만들어줄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더 앞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죠. 폰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 1899년 아르헨티나 산타페에서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밀라노 브레라 미술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각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획기적인 생각을 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캔버스도 하나의 조각 오브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화가들은 지금 뭘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야? 캔버스 면에 그려진 2차원적인 평면에만 지금 모두가 집중해서 그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뭐가 나와요? 2차원 평면에 면 자체를 바라보자라는 말레비치가 나오고 나니까 폰타나가 한 단계 더 나가요. 이 면 자체를. 근데 그게 어디 있는 거야?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의 공간성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1947년에 백색 선언이란 거래요. 공간주의 선언. 그래서 공간을 가로질러 빛나는 형태라고 주장을 하는데, 캔버스를 찢어버리는 거야. 캔버스를 찢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로 캔버스 너머의 공간이 보이겠지. 2차원을 넘어서 3차원의 공간을 보자는 거야. 그 공간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우주까지 펼쳐지는 어떤 상상력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넓이와 두께, 질량만이 존재하는 세계, 2차원과 3차원의 공간 차이가 없어지는 어떤 색채 운동, 시간, 공간의 예술이 만들어진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거예요. 간단하지? 아이고, 어디로 나갔어? 그냥 캔버스에 색칠하고 칼로 쑥 북찍고, 그럼 어때? 찢어진 저 너머로 캔버스 너머의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자, 이제 이 사람들을 과연 화가라고 봐야 되나, 철학자로 봐야 되나, 아니면 희대의 사기꾼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진정한 예술가로 바라봐야 되나,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찢어요. 찢어낸 느낌을 즐기는 거지 이제. 찢다 안 되니까 이제는 송곳 같은 걸로 뚫어버리기도 하고. 완전 파 송송 계란 탁탁인가? 거기서 완전 구멍 송송이 돼버린 거지 이제. 어떤 우주의 거대한 경험 같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솔직히 이제부터는 개념 미술의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미술이 어떻게 그릴 것이냐가 아니라 예술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지금 계속해서 제기하게 되죠. 뒷시장에서부터 시작된, 어때요? 뒷시장도 샘을 출품하면서 뭐라는 거야 지금. 이게 예술이다. 예술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지 이제. 그냥 예전에 예술은 당연히 그냥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걸 어떻게 그릴 것이냐가 미술의 전부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미술 자체가 무엇이냐, 그리는 게 무엇이냐, 예술이 무엇이냐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은 인간이란 무엇이냐 막 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폰타나까지 갔고, 추상 표현주의와 앵포르멜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이제 여유롭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추상 표현주의, 앵포르멜 같은 것도 비슷해요. 추상주의 운동에서 좀 더 나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제3세계의 미술은 좀 쉬어가는 코너로 그쪽 남미 쪽하고 우리나라 화가들 그림 좀 보면 되고, 팝아트가 좀 얘기할 거리가 좀 많겠죠. 그 다음에 개념미술, 행위미술, 대지미술, 얘네들은 다 한 묶음으로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현대 우리가 지금 요새 좀 식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보통의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 설치미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의 개념이 이때부터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미디어 아트 좀 다루고, 백남준 씨를 아무래도 우리의 영웅이지,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딸랑 하나 백남준 씨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새 경향으로 뭐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을 얘기하고 싶은데 미술이 없어. 이제는 따로 미술이라는 개념이 없죠. 예술이지. 데미안 허스트 같은 사람은 그 사람 작품에서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다 어때요? 조각이지 이제는. 조각이고 설치고, 아니면 다 미디어 작품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상호 인터랙션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작품들. 이제는 어떤 면에서 회화를 하려면 공학을 배우지 않으면 컴퓨터 다룰 줄 모르면 인터페이스 만들어낼 줄 모르면 미술도 못할 정도로 이제 사회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면들을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제 지금 몇 주가 남았죠? 지금 이제 8주니까 그래도 좀 남았네. 15에다가 8주 정도 남았나요, 그러면? 7주 남았나요? 이제는 좀 여유롭게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해. 좋은 명작들을 좀 이렇게 확 하고서 뒤에 것들 보게 되니까. 근데 얘기해야 될 것들이 또 보면은 그림은 되게 초라해요. 작품 자체는 상당히 초라한데 거기에 들어간 개념들이 많으니까 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여유롭게 한번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한 주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